민족주의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특별한 케이스다, 회복의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두면은 앞으로 이제 국제질서는 완전히 거의 아노미가 되는 거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이제 그 대변을 하게 되는 입장이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중 전쟁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삼중 전쟁에서 첫 번째 디멘션이 이제 국제 질서 관련되어진 디멘션인데, 거기서 이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대립의 핵심은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하던 되게 이제 탈냉전 이후에 형성되어졌던 하나의 세계 질서 이제라고 하는 것을 뭐 많이 흔들리고 도전을 받지만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질서 안에서 보낸 30년이 만족스럽지 않을 뿐더러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제라고 하는 진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질서가 사실은 상당한 정도 미국의 어떤 힘과 또 미국이 제공하는 일정한 정도의 공공재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유진되었지만, 이제 러시아도 힘을 키우고 중국도 힘을 키우고 다른 이런 세계 지역에 있는 지역적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힘들을 키워가면서 지역별로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힘의 관계의 구도에 맞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지역 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서방과 미국 사이에서의 그 갈등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렇게 이 세력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전통적인 강대국 이 논리와, 그 다음에 이제 패권국인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하는 단일한 세계질서에 대한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것을 미국이 러시아를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한 이런 요청을 러시아는 계속 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러시아의 주장이 미중 관계 속에서의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논리에 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 국제 질서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전쟁을 이제 일어나면서 국제 정치하는 분들은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내더라고요. 핀란드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지만 사실은 사실 핀란드는 이 스탈린이 이제 소련군이 적군이 침공해갖고 핀란드 소련 전쟁이 벌어졌다가 이제 그 핀란드가 영토를 지금식으로 얘기하는 돈바스 정도를 이 소련에 떼주고 결국 이제 이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러다가 나치가 그쪽을 점령하니까 나치에 협력해갖고 나치의 동맹국이 돼서 같이 소련과 싸우다가 나치가 지는 상황이 되니까 재빨리 중립을 선언하고, 어쨌거나 2차 대전 이후에 자기의 그 독립과 주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하지만 핀란드의 운신폭은 소련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이면서도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이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때 가령 냉전기에 핀란드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제약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젤렌스키 정권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좀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렇게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도발하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진짜 도움이 됐을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 말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선과 악의 대응이 아니라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또 선이 있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러한 그 복합성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들고 굉장히 한국 정치처럼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게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핀란다이제이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너무 제가 규범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각
국이, 그러니까 나토의 지금 어떻게 보면 동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또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국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게 가입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각국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주권의 행사로서 아니면 각국의 이제 가치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자주의 주권 행사의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역시 제가 아까 국제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각국의 주권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존중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지나친 신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지나쳐 단층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주권이 이제 제약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국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질적인 주권은 굉장히 제약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지,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아주 완전 거기에 1차적인 당사자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까? 전쟁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자유적인 국제 질서 아니면은 이제 국가들 간의 레벨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포함해서 그거에 비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적합한가? 아까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잘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도 제기해 주셨고, 그러면은 불가피한 질문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으로는 어떻게 함축을 가질 것이냐. 좀 아까 우리 대일, 그러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하고 유사성, 유라시아 주의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쩌면 좀 그냥 리얼리스틱하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리얼리스틱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의 이제 스탠스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생겨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편안한 주제가 아니어서 늘 이야기하면서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아주 뉘앙스 최대한 줄여서 그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면, 아까 저는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핀란드화라고 하는 주제 자체를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이게 일종의 이제 그것도 일종의 좀 주권 국가로서는 뭐 휴밀리에이션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이 규범적으로는 굉장히 당위로 잘 우리한테 지침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힘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는 지점들이 국제 질서에서는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정학적 단층대라는 거고, 그 지정학적 단층대에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국의 외교가 더욱더 주의 깊고 아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국제정치적으로. 사실은 핀란드는 도리어 그 시기를 안보적으로 잘 지켜내고, 그 다음에 기회의 창이 열려서 소련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이제 그 기회를 활용해서 가장 이 빠른 속도로 이 서방 경제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가 답이다라고 법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힘이 부딪히는 지점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신중한 정책을 통해서 희생을 줄이고 생존을 확보하고 번영을 위한 조건을 축적하고 기회의 창이 열릴 때 또 그걸 확 최대한 활용하고 하는 그런 그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국가들을 어떻게 말립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국가를 나는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지정학적인 현실주의에 근거한 자기 세력권을 주장하는 러시아 같은 나라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질문이어야 되는지가 사실 의문이라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에이스미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휴밀리에이션, 강대국이 이제 식민지를 잃었을 때 옛날 제국의 향수 이런 거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공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의를 한다든가 묵인을 해야 된다든가 제가 이제 규범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좀 규범적인 평가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불가피한 요소일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국가들의 이제 휴밀리에이션이라는 향수는 어떻게 보면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정학적 단층되어 있는 국가들은 지금 제가 얼핏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너네들은 이렇게 하는 게 불가피하고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은 비합리적인 거야라고 하면은 사실 그 국가들은 너무 휴밀리에이트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불균형이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엄청난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이 옳은 걸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걸 대가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제 사실 그 이전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네이션 스테이트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거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 데 대해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을 또 한편 다른 편에서 하는가 하면 국민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만약에 정말 중요한 가치라면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라도 강대국의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안정을 지켜내면서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릴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펼 수만 있다면 저는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하고 또 판단할 일이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속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건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과 이렇게 전쟁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둘 다 지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속상한 거죠. 주권이라는 것을 21세기의 이 시대에 주권은 신성불가침한 원칙이라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오히려 주권을 신성불가침한 원칙으로 밀어 넣었던 어떤 밑바닥에서의 문제의식을 한번 천착해 보면 주권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제한 주권론도 위험한 게 브레즈네프가 1968년도에 프라하를 바르샤바 조약권이 침공할 때 내세운 그 이론이 제한 주권론입니다. 사회주의의 진보를 위해서는 각국의 주권은 사회주의 블록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제국의 논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어떤 지금 유럽에서는 일이 생겼냐면 예컨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우크라이나가 오염된 게 아니라 벨로루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됩니다. 바람 때문에. 벨로루스 접경에 있거든요. 그게 옛날 소련이었으니까 문제가 안 됐지. 지금처럼 개별 독립된 민족 국가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우리 주권론에서 본다면 야, 내가 내 돈으로 내 땅에 우리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회의 결의로 내 땅에 내가 내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네가 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이 주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옆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21세기라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조건이 주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그러한 역사적 전제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국민 주권, 내셔널 서브린티라는 개념을 우리가 진짜 옛날처럼 국민국가의 시대처럼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데서부터 이 질문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이미 국민국가의 주권의 신성불가침한 그러한 시대에
와는 다른 삶의 조건에 있다라는 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 많이 돼서 물론 더 논의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만큼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할지는 또 생각해 본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의 문제는 지금 말씀 나눴던 거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규범적인 평가를 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